나간다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여전히 찌는 듯한 무더위와 사우나 같은 날씨로 얼마나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경기장에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주르륵 나는 그런 무더운 계절에 우린 여전히 우리의 팀을 응원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날씨 따위에 지지 않고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이전한 미르에서 가진 첫 경기, 무엇보다 뜨거운 함성과 열정으로 또 하나의 빅보드 지점을 만들어냈고 더불어 승리까지 쟁취하며 FC 안양전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다이렉트 승격은 힘들 것이다. FC 안양의 기세가 너무 무섭다. 이렇게 비관적인 상황이 우리를 다소 움츠리게 만들었지만 다소 어려울 것 같았던 그런 FC 안양을 미르에서 수원이 한 번 더 격파하며 치토스를 먹으며 다이렉트 승격에 대한 불씨를 살려놨습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가득했던 이번 경기를 보면서 우린 이런 생각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우린 끝까지 간다. 우리들이 함께한다면 불가능은 없어. 네, 화끈한 승리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골다방크루 지미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골다방크루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하실 말씀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어서 빨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직관보다 집관 승률이 더 좋은 남자 건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르가 너무 먼 청주 사는 계란 강윤입니다. 다들 인사 멘트가 바뀌셨네요. 조금씩 변주를 주는 거죠. 직관 승률이 더 높은 남자, 이것도 괜찮은데요? 아, 예. 직관을 못 가는 남자. 집요정이네요, 집요정. 도비. 직관 억제기죠. 예, 이렇게 우리가 미르 갔다 왔었는데 엄청 더웠습니다. 뭐 땀이 비 오듯 오고 세수만 제가 진짜 여러 번 했거든요. 어떠셨습니까? 예, 미르 갔다 오신 소감이. 네, 저는 처음 가본 미르라서 굉장히 또 재밌게도 느껴졌는데요.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석과 엔석 사이에서 작은 매점을 차려가지고 구슬 아이스크림을 팔던 내외분이 있었는데요. 시원했어요. 네, 그 내외분하고 자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자녀분이 아주 쾌활해서 초등학교 5학년 이 정도로 보이는데 인사성도 밝고 지나가는 팬들 상대로 호객을 하면서 장사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귀엽고 그래서 구슬 아이스크림에다가 아길레온이 그려진 마카롱까지 사고 말았습니다. 많이 샀다고 서비스로 망고 아이스바도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또 재밌었습니다. 이 저녁 경기도 매우 더운데 아직은 이석과 엔석 오시는 분들이 그 구슬 아이스크림으로 더위를 좀 달래보시는 것도 어떨까 추천을 합니다. 엄청 시원했습니다. 네, 먹자마자 입안이 얼 정도였고 저 그 다올량 아세요? 다올량? 네네, 잘 알죠. 네, 저 팔찌 받았습니다. 선물로. 청백조 팔찌. 자랑이고요. 건너스는 TV 중계를 보면서 어땠어요? 미르? 네, 일단은 오리지널 클래시코답게 양 팀의 응원전이 상당했거든요. 사실은 지난번에 안양 홈에서는 당연히 안양의 그 응원 소리가 들렸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홈임에도 불구하고 안양의 응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안양이 응원에 대해서 만전의 준비를 많이 해왔다 이런 게 느껴졌고 보는 내내 이게 종합경기장이다 보니까 좀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맞아. 중계를 보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임시임에도 불구하고 미르 경기장을 빅버드처럼 잘 꾸며놔서 선수들이 충분히 홈구장이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경기 끝나고 나오는데 이제 강현님이랑 저는 차를 같이 타고 왔거든요. 강현님 우리 누구 만났죠? 아, 맞아. 그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영화를 제작한 감독님을 길거리에서 뵀는데 되게 웃긴 게 수원 팬들이 둘러싸고 막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 굉장히 분위기 좋게.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 보여서 저희도 그 창문 내리고 크게 인사 한번 드리고 왔습니다. 그 영화 감독님께서도 흔쾌히 또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리액션 해주셔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런 거. 본격적으로 그럼 FC 안양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경기 이번 시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승부처였습니다. 패널분들의 경기 소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 구현. 오호. 안양의 최규현 선수가 전반 28분에 경고를 하나 받고 12분 뒤인 전반 40분에 이재욱 선수를 향한 백태클을 하는데요. 맞아요. 두발 태클이었어요. 이재욱 두발 선수의 태클. 맞습니다. 이재욱 선수의 발이 들려 있었으니 망정이지 양발의 음. 스터드가 모두 보인 상태에서의 태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야 이거 경고 누적 퇴장이다 라고 했는데 심판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아마 거기 현장에서 보신 많은 수원 팬분들이 정말 분노하셨을 텐데 다행히도 3분 뒤에 김지호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고 후반에는 발리왕
뮬리치의 추가골이 터지면서 상대의 거친 플레이, 심판의 판정 논란도 모두 이겨내면서 정규교환을 실현한 경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게 그 현장에서 이제 강윤님이랑 저랑 태클 장면을 보고서 이거 왜 VAR도 안 보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거 80을 레드카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만약에 경기가 비기거나 졌으면 저도 그 어제 업로드한 저희 영상에 이 내용을 넣었을 텐데 이겨가지고 그냥 기분 좋아서 뺐습니다. 중요하지 않더라고. 이기면 장땡입니다. 예. 네, 이어서 강윤님도 이날 경기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팟캐스트에서 예상을 하면서 예상이 필요 없이 이겨야 하는 경기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겨냈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얻은 것이 굉장히 많은 경기였는데요. 우선 이 휴식기 이후에 연달아 있는 8월달 중요한 경기들의 첫 경기를 나쁘지도 않은 경기력으로 이겼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선두를 잡아내면서 선두권과의 격차를 줄인 것은 물론이고 안양을 상대로 연달아 이기면서 안양의 천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까지 모두 다 좋았던 경기였습니다. 네, 모두 다 좋았던 경기. 이 말이 참 좋게 와닿네요. 우리가 모두가 좋았던 경기가 몇 개 없었거든요, 사실. 남은 경기는 다 진짜로 모두가 다 좋은 경기가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선발 명단을 보면서 저희도 지난주에 팟캐스트 하면서 이 선발 명단, 또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뭐 마일랏이나 파울리뇨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았었는데 다 틀렸어요. 정말 예상이 다 틀렸어요. 파격적인 선발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선발 라인업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4-2-3-1을 수원이 주로 쓰지만 거의 4-1-4-1에 가깝게 미드필드가 전진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4-2-3-1의 전형으로 나왔지만 4-4-2에 가까운 운용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것도 변성환 감독의 이런 전술 유연성이 굉장히 뛰어나구나라는 걸 한번 또 느낄 수 있는 경기였고, 그리고 이 선에서 마일랏이 왼쪽, 파울리뉴가 중앙, 오른쪽에는 김지호 선수가 선발로 출전했는데 이 라인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파울리뉴의 존재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활동량이 좋으면서 뭐 소유도 되고 패스 그리고 득점량까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그 가운데 자리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줄 수 있어서 이 라인업이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왼쪽 윙포드가 주 포지션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우리 스쿼드인데 새로 영입된 마일랏을 그 자리에 내세웠고, 이 마일랏 선수가 뭐 나쁘지는 않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아마도 이후에는 마일랏이 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종성이 중용됐다고 했다가 지금 이군 간 거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먹긴 했는데 마일랏은 안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파울리뉴는 중앙에 자리 잡으면서 공격형 미드필드에 가까운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좀 전에 말한 대로 공을 밟고 전진할 수도 있고 전진된 위치에서 정확한 패스를 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 선수가 득점뿐만 아니라도 관여할 수 있는 게 많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커너스님 선발 라인업 보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한 선발은 이재욱 선수하고 박지민 선수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머지는 뭐 다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했던 선발 라인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양영모 선수하고 피터 선수가 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명단에도 없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되게 그 부분은 의아했고, 이재욱 선수는 찾아보니까 프로리그에서 단 3경기밖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히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활동량이 굉장히 뛰어난 미드필더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중원에서 활동량이 이제 강한 안양을 상대하기 위한 선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춤형. 예, 실제로 경기에서도 되게 빈 공간을 잘 찾아가면서 안양의 공격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되게 괜찮은 선발전이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근데 좀 중요한 큰 미스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이재욱 선수에게는 좀 아찔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게 이런 신인 선수들, 그러니까 경험이 몇 없는 신인 선수들을 첫 기용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경기에서 나왔잖아요. 이거를 믿고서 선발 기용을 한 감독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보통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뭐 선수들이 준비됐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감독님이 그 최근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만 선발 라인업에 내세운다 라고 하신 걸 보니까 준비를 선수가 잘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긍정적인 요소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선발 명단이 나왔고 안양이 라인을 올려서 할지 내려서 할지 그거 되게 궁금했었는데, 수원도 안 밀리고 라인을 올려봤지만 전반전 시간이 계속 가면서 안양의 에너지 레벨이 높았든 또 점유력이 되게 커졌든 수원이 점차적으로 밀렸습니다. 그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발 라인업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2주간 훈련을 했다고는 하지만 또 훈련과 실전은 다르기 때문에 이적해온 선수들이 기존 선수들과 이제 호흡이 잘 맞지 않는 장면들이 종종 있었고요. 또 흐름을 가져왔을 때마다 어이없는 실책이 있었잖아요. 그 방금 언급했던 이재욱 선수도 한 번 그렇죠. 있었고 박지민 선수도 한 번 네, 있었고요. 빌드업 미스가 계속 났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흐름을 내준 장면들도 있었고 전반전은 사실 좀 많이 부진했는데 그게 우리가 못했다기보다 안양이 우리를 상대하기 위한 전략을 잘 짜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뚫어내는데 좀 애를 먹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해주시죠. 네, 권호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양이 우리를 상대로 굉장히 잘 짜서 나왔는데요. 안양은 4-4-2에 가까운 전형으로 나왔는데 이날 제가 보기에 경기에서 안양의 주안점은 중원에서의 숫자 싸움 승리라고 봤어요. 좌우 풀백인 김동진과 이태희가 높게 올라오면서 좌우 미드필더인 야치다와 김민호가 중앙으로 가담을 했고 전방에는 김은희 혼자 위치한 대신 마테우스까지도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홍원진, 이재욱, 투미들인 수원보다 최소 1명에서 많을 땐 3명까지도 미드필더 진영에서 수적인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루즈볼이 된 공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행위를 기록에서 설정을 할 때 획득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지난 충남 아산전에서 안양이 기록한 획득이 67회였어요. 근데 이번 우리와의 경기에서 기록한 획득이 82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높이고 숫자 우위를 바탕으로 이 세컨볼에 대한 점유를 가져가면서 수원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전을 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난주에 내기한 거 있지 않으셨죠? 한 분은 안양이 라인을 내린 채 우리를 상대할 것이다. 한 분은 안양이 해왔던 대로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누가 이겼습니까? 제가 졌습니다. 내가 졌소. 나중에 커피 한번 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스타벅스로 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안양이 올린 것도 맞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흐름을 스스로 좀 놓친 부분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원이 의도적으로 라인을 내렸다 이렇게 보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라 가지고요. 저도 제 생각에는 수원이 맞붙어 보려고 초반에 강하게 같이 민 거 맞는데 밀렸던 것 같아요. 그 기세에. 또 네. 좀 호흡이 안 그렇죠. 맞았던 부분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전반전을 다소 밀린 감이 있었는데 잘 버텼죠. 이 부분은 수비진을 정말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한호강과 장석환 조합이 한 번 더 가동되었고 이 활약상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경기에서 한호강 선수의 활약을 매우 칭찬하고 싶은데요. 앞서 말했듯이 안양은 미드필드에서의 수적 우위를 통해서 경기를 점유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점유가 좋은 찬스로는 잘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한호강 선수의 적극적인 전진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는 원톱 김은 선수만 전방에 위치한 채 미드필드 숫자에 집중을 했는데요. 우리의 센터백 듀오는 둘 중에 한 선수가 김은 선수를 마킹하면 다른 한 선수는 적극적으로 전진해서 미드필드 숫자 싸움에 가담을 해줬습니다. 특히 이 한호강 선수는 좋은 타이밍에 전진해서 상대 미드필더를 마킹해주고 안양의 전개가 원활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안양의 역습이나 아니면 패싱 상황에서 좋은 차단으로 이런 역습을 저지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 한호강 선수가 선발로 기용된 경기에서 매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상대방의 역습 상황에서 보여주는 차단이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한호강 선수는 팀 내 최다인 8개의 클리어링을 기록하면서 수비에서 아주 훌륭한 활약을 했고 또 발빠른 장석환이 뒷공간을 커버하는 대신 한호강은 적극적으로 전진해서 저지하는 커팅을 시도하면서 둘이 되게 좋은 조합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성환 감독이 지속적으로 선발을 기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건어스 님도 이 활약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되게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한호강 선수를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약간 지역 방어에 치중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방어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상대 공격수를 맨투맨으로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조윤성 선수나 백동규 선수가 하는 수비 스타일의 수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장석환 선수는 이제 빠른 발을 이용해서 뒷공간을 잘 커버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저는 두 선수가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잘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안양 공격수의 그런 부진도 저는 한몫했다고 봐요. 김은 선수가 사실은 전반 내내 뭘 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후반에 들어온 이 니콜라스 선수를 중계진에서 뭐라고 했냐면 뛰지 않는 뮬리치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아니 난 니콜라스 되게 위협적이어 보였는데? 또 다르구나. 네. 그래서 중계를 보다가 제가 진짜 빵 터졌습니다. 그 중계를 듣다가. 이거 네, 뛰지 않는 뮬리치다. 남의 선수가 너무한 거 아니야 최악의 이거? 공격수라는 호칭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전반을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후반전에 진짜 니콜라스 선수가 너무 못했어요. 가담이 없었죠 거의 공을 못 받으니까. 네, 너무 못했어요. 네.
역시 독설가 내가 좀 칭찬 좀 해달라고 질문지에다 넣어놨는데 독설이 가동됐습니다. 네, 이것도 뭐 이런 시각이 또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호강이 전진 수비를 하면서 그 중원의 숫자 싸움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도 전 되게 좋았다고 봤고, 왜 장석환이 한호강의 파트너로 나오는지도 알겠더라고요. 커버가 굉장히 좋았고, 그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남아공 월드컵 때 보면은 이정수와 조용영 조합. 그때 왜 우리가 월드컵 사상 첫 원정 16강이 남아공 월드컵이었잖아요. 그때도 포백을 썼는데 이정수가 파이터형으로 되게 전진해서 커팅을 했어요. 헤더 따고 막 몸 밀고, 그 뒤를 조용영이 신장이 좀 작고 기동성이 좋으니까 커버하는 형태로 갔는데,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았나요?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는, 물론 그 선수들의 클래스가 훨씬 높지만, 제 개인적으로 조용영 선수는 우리나라 역대급 커맨더형 수비수라고 생각을 해요. 빛을 못 봐서 그렇지, 부상 때문에. 그런 건 아쉽지만 어쨌든 그 선수의 역할로를 우리의 한호강 장석환 듀오가 굉장히 잘 수행해주고 있다. 우리 또 레전드이기도 한 이정수 선수의 모습을 한호강 선수에게서 볼 수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보기 즐거웠습니다. 네, 이렇게 수비진에 대한 활약상도 저희가 조명을 해봤고요. 이렇게 전반전이 밀리면서 잘 버텨만 줘도 좋겠다, 전반전 잘 버티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전반전 종료 전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선제골을 넣은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이렇게 중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먼저 선제골이 들어간 장면을 말씀을 드리면요. 안양이 측면으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한호강 선수가 김훈 선수를 막는 과정에서 파울을 합니다. 그런데 흐름볼을 야구가 잡으면서 심판이 어드밴테이지를 선언했고, 야구의 측면 크로스를 수원이 걷어내면서 세컨볼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지호 선수가 밀리치 선수에게 헤딩으로 패스한 것이 살짝 길어지면서 안양의 김영찬 선수가 전방으로 헤딩한 것을 밀리치 선수가 몸으로 막고 파울리뉴 선수에게 패스를 합니다. 파울리뉴 선수가 중앙으로 드리블을 치다가 측면으로 침투한 마일라 선수에게 패스를 하고, 마일라 선수의 슛이 안양의 수비수를 막고 골문 앞에 있던 김지호 선수에게 떨어지면서 김지호 선수가 골을 넣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김지호 선수의 움직임을 좀 칭찬하고 싶은데요. 파울리뉴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빠르게 중앙으로 침투를 하다가 파울리뉴 선수가 중앙으로 드리블을 치니까 바로 측면으로 넓게 빠지면서 마일라 선수에게 수비가 달라붙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마일라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는 옵사이드 라인을 확인하면서 세컨볼을 노리는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요. 그래서 이번 골은 차려놓은 밥상을 잘 떠먹었다기보다는 밥상이 잘 차려질 수 있도록 바닥을 잘 닦아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첫 골이 가지는 의미는 참 많은데요. 먼저 선제골을 넣었던 경기에서 수원의 승률이 매우 높았다는 점, 지난주 강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이 선제 실점을 했을 경우에는 대량 실점하는 경기가 많았다는 점, 그리고 분위기가 안양 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가져왔다는 점, 그리고 선수들이 다소 경직된 상태였는데 우리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등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김지호 선수가 대활약하면서 저희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평가는 유보해야 된다, 이런 저희가 좀 박한 평가를 내렸었잖아요. 특히나 우리 그렇죠. 독설가 선생님께서. 네. 그거를 아산백호 현상님이 현장에서 보더니 왜 까냐고 김지호 잘한다고 그런 의견 네. 전달해달라고 꼭 그 전달. 당시 저만 깐 거 아니잖아요. 같이 깠는데 뭐 이렇게 네, 동의하시잖아요. 더 잘 되길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다. 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훈훈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스님이 안양이 선제 실점한 경기에서 승률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번 경기 전까지 안양이 선제 실점한 경기에서 1승 1무 4패를 기록 중이었어요. 예. 우리한테 져서 확실히 1승 1무 5패가 됐죠. 이번 시즌 안양의 패배가 총 6패인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상당히 선제 실점한 경기에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기록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제 득점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다. 저희의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맞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안양의 후반 경기력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에 결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전진하면서. 하지만 이것을 결국에는 수원이 불안한 모습이 있었지만 잘 막아냈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전반 막판 터진 김지호 선수의 선제 득점이 안양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득점 장면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보면, 선제골 득점 장면 자체가 이 건우스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김지호 선수가 왜 기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라는 게 느껴졌는데, 전 득점 순간보다 득점으로 이어진 클리어 장면을 주목했는데, 한호강 선수가 헤딩으로 클리어하고 밀리치가 경합하면서 튀어나온 공을 김지호 선수가 키가 더 작은데도 헤딩으로 따냅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마일라 선수가 찬 슛이 굴절된 것에 또 세컨볼을 집중해서 골을 넣죠. 후반에 뭐 이제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밀리치의 득점 장면에서도 마일라 선수가 높게 크로스한 것에 대한 그 수비가 클리어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맞아요. 네, 어시스트를 기록하거든요. 이렇게 세컨볼, 루즈볼에 대해서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어떤 투쟁심이다. 혹은 집중력이다라는 걸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변성환 감독이 높게 쌓아가지고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듣고 계신 우리 아산베코 현상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김지호 잘하네요. 네, 잘하네요. 네, 우리가 추가무시였던 걸로. 박지민 선수가 오랜만에 출장을 했는데 바로 교체 아웃됐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강윤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반 극초반이었죠. 3분 40초경에 수원의 왼쪽 측면에서 시도한 안양의 프리킥을 수원이 걷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제대로 걷어내지 못해서 공이 다시 우리의 박스 안으로 투입을 되는데 이것이 절묘하게 안양의 김은 선수 앞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기습적인 슈팅을 시도했는데요. 박지민 선수가 굉장히 잘 반응하면서 슈퍼 세이브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손 대는데 급급해갖고 이 세컨볼이 어디로 튀는지도 놓칠 정도로 급한 상황이었는데, 네. 이게 다행히 세컨볼은 이 박지민 선수 반대로 튀면서 라인 아웃이 됐죠. 그렇죠, 아웃됐죠. 근데 이 과정에서 몸을 급격하게 틀었는지 허리 쪽에 문제가 생겨 보였습니다. 세이브하고 나서도 한동안 누워있었고 전반 내내 허리 쪽을 짚으면서 불편함을 호소했어요. 그래서 네. 그로 인해 집중력이 좀 저하된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어 보였지만 경기력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있어 보였고 결국 교체로 조성훈 선수가 후반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제 빌드업 할 때 계속 미스가 나왔잖아요. 또 네네네. 우리 빌드업 패턴을 보면은 골키퍼도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장면이 많은데 부상이 있었던 장면 이후로 박지민 선수가 볼을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처리하고 또 불안정하게 받는 거 왜 저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부상이 있어서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왔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니까 또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오랜만에 나왔는데 하필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해서 또 잘 회복해서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전을 1대0 리드를 가져간 채 후반을 맞이했는데 예상대로 안양이 강하게 올라왔고 실제로 초반에 골대 맞고 조성원 선수의 세이브도 있었고 위기를 맞았습니다. 요때 분위기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반 초반 수원이 상대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며 공격 작업을 하던 중에 패스미스가 계속 발생했고 안양은 빠른 역습을 통해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골대도 맞고 또 조성훈 선수의 멋진 선방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이 이제 이어지면 후반부터 계속 분위기를 뺏긴 채로 끌려갈 수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밀리치 선수의 득점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안양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선수들이 전진 드립을 시도하면서 특히 이시영 선수였죠. 이 분위기 반전을 유도하고 흐름을 잘 끊었고 이게 바로 득점이 되면서 경기를 좀 아주 다행히도 쉽게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커너스님도 우리 막 골대 맞고 이랬는데 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선제골을 넣던지 그렇지 않던지 후반 초반에 집중력을 잃고 위기를 만든 모습이 거의 매 경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부천전서부터 굉장히 불안한 모습 보여주던 게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성원 선수의 슈퍼 세이브와 골대가 아니었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안양 쪽으로 넘어갈 뻔했고요. 우리를 상대하는 팀들이 대부분 후반 시작과 함께 선수 교체를 하면서 전술 교체를 하고 나오는데 이걸 사실 예측하기란 좀 쉽지는 않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전술 교체를 할 게 이제 선수 교체를 하면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다음 경기부터는 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이렇게 집중력 있는 모습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 슈퍼 세이브가 조성원 선수에게 나왔었는데 드디어 이 조성원 선수가 수원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다소 불안하다는 현장 평가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날 활약상 후반전에 수원 골문을 든든하게 지켰는데 각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감자 블루잉님께서 매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봤어요. 그 조성훈 선수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고 후방에서 볼을 받았을 때도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패스를 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상황에 따른 판단력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골키퍼가 왜 서드 골키퍼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서드 골키퍼마저 이렇게 든든하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강효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후반 교체로 투입하자마자 안양이 공세를 펼쳐가지고 정신도 없었을 거고
또 그랬을 텐데 좋은 선방을 보여주면서 이 위기를 벗어냈다는 것을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안양이 우리와의 경기에서 기록한 유효슛이 5개인데요. 그중 3개가 후반에 기록됐어요. 비록 실점이 한 점 있었지만 계속 좋은 펀칭으로 상대의 유효 슈팅을 막아내면서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첫 경기고 또 갑작스러운 투입이라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지만 선방 능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 보여서 후방에서 주고받는 패스가 우리가 이제 빌드 패턴에 따라서 좀 더 안정감이 생기고 본인이 익숙해진다면 이 단 한 자리인 골키퍼 자리를 놓고 좀 치열하게 경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우리 구단 영상들을 보면 이 조성훈 선수가 이번에도 나오는데 성훈이에요 이러면서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이 스쿼드에 그런 밝은 선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거. 또 도움이 되고 그 선수가 엄청 만약에 좋죠. 또 예. 주전급으로 활약해주면 또 선수들 간의 분위기를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시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수가 더 잘해줘서 경기장에서도 많이 보이고 팀 분위기도 굉장히 좋게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구단 영상 보면은 그 조성훈 선수 이제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다음 경기 뛸지 안 뛸지는 또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라는 그 내용이 저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예, 뭐 다음 경기 내가 선발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정말 프로답고 뭔가 이렇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도 좋은 활약을 좀 계속해서 보여주셔가지고 이 골리 경쟁 체제, 엄청난 무한 경쟁을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성원 선수의 팬들도 계실 텐데 또 이날 경기 보시면서 또 많은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활약상도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반 초반에 위기를 잘 넘기자마자 바로 뮬리치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골 장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욱 선수가 왼쪽에 마일라 선수를 향해 롱패스를 시도했는데 패스가 조금 짧으면서 안양의 이태희 선수가 헤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딩 클리어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마일라 선수가 다시 볼을 잡았고 반대쪽으로 섀도하던 김지호 선수에게 다시 크로스를 올리게 되는데 이게 김동진 선수로 보이는데 김동진 선수가 헤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클리어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김지호 선수 앞으로 떨어졌고 김지호 선수가 밀리치 선수에게 가슴으로 내어주고 밀리치 선수가 바로 다이렉트 발리로 골을 넣게 됩니다. 네. 또 한 번의 발리킥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토스가 지렸어요. 확실히 그 뮬리치한테는 토스를 잘해줄 수 있는 그 선수가 있어야 되나 봐. 뮬리치는 바닥에 놓고 차면 안 되고 띄워놓고 차야 되나 이거 봐요. 어느 정도 띄워줘야지 되고. 또 발리킥이 되게 정교했던 거 알아요? 바닥 한번 찍어서 이렇게 들어간 거? 발리치라고 하더라고요. 발리치. 네, 페이셜 발리치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네. 지난 팟캐스트에서 안양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안양이 공중볼에 약하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네, 저 기억합니다. 약했죠? 맞아요, 네, 맞아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공이 좀 그 선수들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미끄러웠나 봐요. 그 헤딩이 2번 다 그렇게 그렇죠. 클리어링 미스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이제 마일라 선수하고 김지호 선수가 집중력을 잘 유지를 해서 그 세컨볼을 잘 따낸 것도 굉장히 좋지만 한호강 선수가 클리어하는 걸 좀 보고 배우면 좋지 않을까. 공은 앞으로 쳐내는 거다. 안양 선수들의 그 헤딩 클리어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네, 듣고 계신 K리그2 구성원 여러분, 안양의 그 높이는 약하다.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1위를 다시 한번 끌어내리는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새로 뛴 선수들이 많았죠. 조성훈 선수는 앞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이날 가장 기대를 모았던 것은 마일랏 파알리뇨 선수였습니다. 이 두 선수에 대한 활약상 우리 또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에는 기존 선수들과 호흡이 맞지 않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골이 들어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왜 이 선수들을 우리가 원했는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파울리뇨 선수는 특유의 활동량과 드리블링 능력을 잘 보여줬고 마일라 선수는 데뷔전 치고는 무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킥에서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른발만을 고집하는 모습에서 좋은 찬스가 막히는 장면도 나왔고 돌파에서도 수비수에게 읽히는 모습도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움직임이나 수비 가담이 좋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역시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따끔한 한마디 해주실 줄 알았고 또 맞는 말이에요. 마일라 선수는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강유님도 이 두 선수에 대한 활약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건어수님 의견에 매우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마일라 선수는 당분간은 이 폼이 올라올 때까지는 후반 교체 조커로 투입하면 어떨까. 그 방향 전환 액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왼쪽으로 치고 갈 듯 하면서 오른발로 탁 접고 오른발 가마차기 때리는 이런 게 전반전부터 나오면
상대방이 반응이 되는데 후반 중반 넘어갔을 때 딱 체력이 꺾인 특히 풀백 선수들 앞에서 그런 플레이가 나오면 확 제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일랏은 당분간 후 후반 교체로 쪼커로 투입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일랏 선수가 플레이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좌측면에 위치를 했고 이 선수가 그래도 좀 저는 좋게 본 게 전술적인 지시를 굉장히 잘 따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한 장면이 계속적으로 이 터치라인을 밟고 있을 정도로 와이드하게 벌려주거든요. 그 덕분에 상대 수비 간격이 넓어지면서 그 넓어진 사이를 파울리뇨와 이재우, 또 물리치들이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측면에서 계속 볼을 잡아서 전진을 시도하는 모습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또 슈팅 포지션에서는 망설임 없이 그냥 슛을 때려버리는 것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네, 고민하지 않고 때리더라고요. 맞아요. 막혀서 그랬지만. 예. 그리고 파울리뇨는 공격적인 위치에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더라고요. 상대 우리 중원 지역부터 상대 골문 문전 앞에서까지 굉장히 많이 뛰어주면서 뭐 헤딩 경합도 가져가고 공 따내서 패스도 하고 압박도 계속 시도하고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 이것을 스스로 증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공격 진영 안에서는 좋은 패스들을 보여주면서 선제골에 기여하기도 했는데요. 마일라 선수 폼이 더 올라와서 측면에서 흔드는 플레이가 많아지면 파울리뇨 선수까지도 더불어서 위력적이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드는 플레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울리뇨와 마일라 두 선수 모두 좋았던 점이 좀 전에 말한 대로 막히더라도 슛을 시도해서 공격을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간에 우리는 어중간에 뺏겨서 역습을 내주는 경우를 좀 봤는데 그렇지 않고 마무리를 딱 지면서 우리가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파울리뇨 선수를 윙어, 그 사이드 자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날 보니까 확실히 파울리뇨는 중원에 있어야겠구나. 이 공격 그 중원 지형에서 굉장히 역량을 발휘하는 좋은 선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일라 선수 같은 경우는 인터뷰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더위가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냐고. 놀랬대요. 한국 공항에 인천공항 도착하자마자 너무 더워서 너무 더우니까 동구권 선수니까 그래서 아마 날씨가 조금 더 선선해지면 컨디션도 올라오지 않을까, 적응이 끝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재욱 선수도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임대 와서 첫 경기 치렀습니다. 패널분들 보시기에 이재욱 선수의 활약상 어떠셨습니까? 네, 경기 초반에는 패스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금세 적응하면서 맡은 바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라고 봤습니다. 특히 이제 미드필더에서 수적인 우위를 가져가는 안양을 상대로 아주 왕성한 활동량을 통한 커버와 맨마킹으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서 말한 대로 루즈볼을 다시 우리 소유로 가져오는 행위를 획득이라고 하잖아요. 이날 이재혁 선수가 기록한 획득이 10회, 상대의 슈팅을 막아내는 블락이 4회인데요. 이 두 기록 모두 수원 선수 중 가장 높은 기록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랬군요. 네. 그 활동량을 통해서 상대 공격을 저지하는 역할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것을 통해서 팀의 활력을 불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커너스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피터 선수랑 완전히 다른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를 보면 홍원진 선수가 올라가고 이재욱 선수가 내려와서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공격 장면에서도 보면은 이재욱 선수가 아래로 항상 쳐져 있어요. 상대의 역습 장면을 항상 대비하는 모습들이 보였었고 빌드업 상황에서도 볼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계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무난한 데뷔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욱 선수 보니까 저 그 선수의 그 실루엣 있죠. 그 피지컬적인 실루엣이 고승범 선수가 생각이 좀 많이 났었는데요. 또 플레이도 이제 중원에서 이런 얘기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진짜 개처럼 뛰는 게 보여가지고 기대가 되게 설렜어요. 그래서 잘만 키우면 고승범 선수처럼 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임대훈 선수입니다. 그것도 울산으로 보내야 돼요. 완전 이적 조항이 있지 않나요? 완전 이적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반드시 우리 팀에서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감을 계속 갖게 하는 좋은 자원이지 않을까. 꾸준히 일을 다 했어요, 중원에서. 그래서 그 점을 되게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패널분들의 평가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 전에 독특한 위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 강윤님께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반 중반에 밀리치 선수를 대신해서 이규동 선수가 들어갔고 마일라 선수를 대신해서 배서준 선수가 투입됐는데요. 처음엔 배서준 선수는 마일라 선수의 반대편인 우측 윙에 그리고 이규동 선수는 볼레이 포지션인 중앙 공격수 자리에 위치를 했어요. 경기가 후반으로 가자 배서준 선수는 이기재와 스위칭해서 이기재가 오른쪽 윙을 배서준이 왼쪽 풀백을 또 이규동은 미드필더로 내려가서 파울린이 원톱 형태를 가져갔는데요. 네, 독특했어요. 네, 현장에서는 왜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 홍원진 선수하고 이기재 선수가 다리 경련이 있었대요. 특히 이기재 선수는 그 메이킹 영상에도 나오지만 거의 뭐 다리 경련이 난 적이 없는 선수인데 다리 경련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리 경련으로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경기 막판에 미드필더와 수비에서 활동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독특한 위치 변화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급박한 상황에 맞춰서 자꾸 찬양 쪽으로 가는데 변성환 감독의 좋은 임기응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래요. 이렇긴 한데 우리 풋살 할 때 보면은 좀 잘하는 사람들은 좀 뒤에 있는 자원을 쓰잖아요. 동의하세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떨어진다면은 공격 세우는 게 좀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우리가 중원과 수비는 뚫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쥐난 선수들, 그러니까 다리 경련 일어난 선수들 좀 앞선으로 보내서 좀 더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게끔 했거든요. 강희님도 잘 지적해 주셨듯이 감독님의 좋은 임기응변 그리고 또 그 급격한 상황에 맞춰 이 선수들이 또 그 롤을 잘 수혈을 했어요. 저 이규동 선수가 중원에서 그렇게 막 헤더 따주고 비벼주고 이런 거 보니까 이건 뭐 저는 수비형 미드필더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또 나온다 아니면 또 어려운 상황에 닥쳤다 이러면 이 선수들이 또 이러한 멀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좋았던 경기 마지막 결국 종료 직전에 실점을 했습니다. 그냥 두고 아쉬운데요. 실점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무실점으로 막을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어쩌면 저는 예견된 실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비수 4명의 신장이 한호광 선수를 제외하면 모두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가 나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당시 골 장면을 보면 워낙 킥과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는 실점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뭐 그게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독설가 선생님께서 어쩔 수 없는 장면이었다고 또 선수들을 또 토닥여 주시는 장면이네. 아니, 감독님도 인터뷰에서 크게 뭐 그 실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겼으니까 됐죠. 강윤님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의미 부여를 좀 해봤는데요. 또 일일이 기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전 경기를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서. 근데 이번 시즌 수원이 80분 이후에 기록한 실점이 8골이에요. 이번 안양전 포함해서 총 22실점을 하고 있는데 8골이면 실점의 약 36% 정도가 후반 막판 80분 이후의 실점인데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 네. 그리고 또 이 8골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패배로 이어진 실점이 4골입니다. 전 감독님일 그쵸, 때죠. 이제 이거는 전 감독님이 기록을 자르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타임은 세오 타임인데 감독은 또 다른 분이었고 아무튼 이 감독이 이제 다른 분이었다는 거를 이제 인정하고 봐야 되는 것기도 하지만 경기 막판에 실점하는 비율이 결코 적지 않고 또 막판 실점으로 경기를 내주는 경향이 과거에 있었어서 경기 막판까지는 좀 집중력을 유지해서 끝까지 좀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두 분 다 맞는 말씀 하셨고요. 뭐 시간대가 워낙 종료 직전이었고 또 우리 높이가 낮아진 점, 또 상대 워낙 잘했던 부분 생각하면 또 어쩔 수 없는 실점이었다. 뭐 이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막판에 이런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서 실점을 하는 장면도 이 무실점으로 끝냈으면은 더욱더 좋은 영향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도 함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빅버드 잔디 공사 때문에 용인 미르에서 임시 이전하여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그 첫 경기였습니다. 이 첫 경기 어떠셨습니까? 우선적으로 찾아가기 쉬운 경기장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경기장에 갔는데 청주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용인 임시터미널, 지금 임시터미널인데 임시터미널에서 내려서 또 시내버스를 타고 거의 40분 가까이를 이동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서 위치가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들은 새로 지은 경기장이라 깔끔하고 좋았는데 사용한 지 오래돼서 좌석도 더럽고 또 먼지가 많이 쌓여있고 가장 위쪽 좌석과 난간에는 막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새똥이 굳어있기도 했어요. 맞아요. 새똥 엄청 많았어요. 이런 거 좀 청소하는 게 뭐 어렵긴 하더라도 이런 거 경기를 이제 앞두고는 한번 단장을 좀 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경기 운영관에서는 또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운영 스태프들도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었고 이 첫 경기인데도 뭐 어색하거나 절지 않고 굉장히 능숙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점도 여러 군데 만들어놨고 스토어도 작지만 아주 알차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경기 후 출차 차량에 대한 차량 통제도 꽤 잘 이루어져 있어서 아주 원활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뭐 첫 경기지만 첫 경기 같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월세살이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왜 불만을 갖느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프로축구 팀을 창단 준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원 경기를 임시로 치르면서 이런 거 예행 연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은 더 좋게 잘 그 팀을 창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고요. 추가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수유실이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놀랐어요. 맞습니다. 영상에도 있죠. 예전에 제 딸이 굉장히 어렸을 때 이제 기저귀 차고 다닐 때죠. 이제 저희 가족 축구장을 가면은 이 수유실이 없었어요. 예, 없으니까 빅버드에서 이 기저귀 가기 굉장히 불편하고 또 빅버드 화장실이 깨끗한 편이지만 그래도 노후가 많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런 게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에 이렇게 공감하시는 가족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아는 제가 친한 한 부부가 이제 신혼부부예요.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경기를 같이 데리고 왔는데 이 기저귀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경기장 주변에 그 웨딩홀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기저귀 갈고서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용인 미르에는 수유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경기장이라서 화장실이나 이런 거 굉장히 깨끗하고 시설 굉장히 좋았고 또 이제 출차할 때 안내 요원들이 엄청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막히지 않도록 빨리빨리 정리해 주는 모습 보니까 용인시에서도 좀 진심이구나. 좀 진심으로 잘 준비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용인시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무사히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또 쏠리실 텐데 남은 경기가 이제 미르에서만 6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경기 또 무사히 사고 없이 잘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기 승리의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이 경기 승리의 의미 각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의 올 시즌 목표가 2위였잖아요. 목표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이렉트 승격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무패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해주시죠. 근데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력이 처질 수 있는 이 무더운 여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변성환 감독 선임 이후 6월부터 여름이 시작된 6월부터 우리는 리그 무패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우리는 잘 이겨내고 있는 거죠. 특히 올 시즌 수원에게 가장 중요한 승부처인 8월 선두권과의 연전을 시작하면서 첫 경기를 승리했다는 것은 이 코칭 스태프들에게는 좀 안도감을 줄 수 있고 선수들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단추를 잘 깨었으니 이 기세를 이어서 8월의 중요한 경기를 모두 잡아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우리가 선두팀을 잡으면서 그 격차를 줄여놨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 대한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셨고요. 또 2위였던 승격 목표가 다이렉트까지 바라볼 만큼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 경기 MOM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어스님 MOM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골 1도움을 기록한 김지호 선수를 뽑겠습니다. 골과 도움을 기록한 장면 외에도 측면에서 공수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매우 좋았어요. 특히나 전반전에 그 안양이 오른쪽으로 킬패스가 들어갈 뻔했는데 그걸 슬라이딩 태클을 하면서 막아냈거든요. 그런 장면도 있었고 데뷔전도 그렇고 왼쪽보다는 확실히 오른쪽에서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지호 선수가. 그래서 앞으로도 오른쪽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으면 좋겠고요. 이번 경기에서의 활약은 충분히 MOM 자격을 받을 만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지호 선수에게 빠지셨나요? 그런 건 아닌데요. 저는 그냥 냉정하게 보니까. 그렇습니까? 냉정하게 해도 네. 잘했다. 네, 이번 경기는 잘했어요.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마킹은 김지호 선수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할 일이 없어요. 유니폼 안 살 거기 때문에. 왜냐면 안 가, 안 봐, 안 사, 안 봐 빼고 2개를 실천할 예정이라서. 왜냐면 건어스님이 그 마킹하면 다 떠나거든요. 그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이어서 9번 윌리치 추천합니다. 마킹. 그러면 저 아산베커 굉장히 좋아할 거. 그거는 떠나고 안 떠나고를 떠나서 제가 싫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 대승적 차원에서 좀. 이어서 강유님도 MOM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팟캐스트를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제가 누구를 뽑을지 대충 아실 텐데요. 저는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한국의 호랑이 강호동, 한호강 선수를 선정하겠습니다. 경기 후반까지 떨어지지 않는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면서 또 좋은 판단력으로 전진 수비도 해주고 또 적극적인 경합을 통해 승리에 아주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MOM 선정에 한 표 드릴 예정인데 한호강 선수로 저도 뽑겠습니다. 이 선수 우리가 이제 경기 끝나고 팬들이 치토스를 막 던져줘요. 지난 안양 원정 때는 김현 선수가 아주 멋있게 그 치토스를 뜯고 이렇게 딱 먹는 걸 했거든요. 요번 미르 경기에서는 한호강 선수가 그걸 했는데 치토스를 딱 하늘로 던져놓고 딱 이렇게 멋있게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거 보면서 저는 저 안양
팬들도 볼 텐데 저 선수 내일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일이 없더라고요. 올해까지밖에 못해. 내년이 아, 없죠, 내년이 내년이. 없죠. 그래서 더 해도 된다. 예. 이 선수는 더 해도 된다. 예. 그래서 한호강 선수로 MOM 선정해봤습니다. 부디 이번 시즌 끝까지 엄청 잘해서 이제 일본 돌아가야 되는데 요코하마 마리노스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청백전. 일본 청백적으로. 네. 네, 기분 좋게 1위 안양을 격파하며 선두권 진입에 대한 교두보를 마련했는데요. 이어서 굳건하게 2위를 지키고 있는 철용이 전남을 만납니다. 사실상 우리의 현실적인 목표가 2위이기도 해서 전남전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에 대한 대비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남의 스타일, 또 전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전남의 5경기 승률이 2승 1무 2패로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난 경기 툰가라에게 한 방 맞으면서 패배했거든요. 경기 스타일을 우리화했을 때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만 폼이 좋았던 김종민 선수가 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부상인 것 같아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디비아 선수도 살짝 좀 부상이 있었고 외인 선수들까지도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력은 전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시즌 전남이 11라운드부터 22라운드까지 11경기에서 8승 3무로 무패 행진을 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위에 위치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3라운드 부산과의 경기 패배 이후부터 경기력의 기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인데 이 문제는 매 경기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을 다시 살펴보니까 5월에 있었던 12라운드 성남과의 홈경기 이후부터 매경기 실점 중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라운드 가까이를 계속 실점 중이고 그 이전에서도 4월 초에 있었던 경기에 무실점하고 또 계속 실점을 이어가다가 그런 거였거든요. 특히 이제 중앙 수비수 조합이 최근 5경기 라인업을 봤을 때 선발 라인업이 매번 바뀌고 있어요. 어떤 조합으로 나와도 이정관 감독의 마음에 들지 않다는 건데요. 전남은 수비의 안정감보다는 적극적인 공격으로 승점을 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 시즌 득점 42점으로 서울 이랜드에서 득점 2위의 지표로 나타나고 있고요. 전형은 4-1-4-1 전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경기들에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K3 춘천 시민축구단에서 영입한 최원철을 원볼란치에 두고 나머지 투미들이 적극적으로 전진하는 상당히 아주 공격적인 전술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안양은 미드필드의 숫자를 늘린다면 전남은 더 앞으로 전진하는 위치에 선수들을 배치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미드필드 숫자를 바탕으로 만들어가는 축구를 한다기보다는 측면에서 드리블을 이용한 전진이나 전방에 숫자를 놓고 롱패스들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즌 전남이 기록하고 있는 롱패스는 총 848개고 경기당 35.3개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리그 최다 기록입니다. 리그에서 가장 많은 롱패스를 시도하는 팀이에요. 드리블 또한 44회 성공을 했는데 이것도 리그 최다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드리블 돌파도 꽤 좋다. 임찬울, 발디비아, 하남 이런 선수의 드리블 돌파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암시하고요. 드리블을 이용해서 전진한 후에 전방에 포진된 선수들 간의 짧은 패스, 공격 진영 내에서의 패스도 숫자가 많거든요. 이런 패스를 통해서 찬스를 만들기 때문에 드리블을 사전 차단하거나 아니면 패스기를 막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남의 어떤 선수를 조심해야 될까요? 네, 시즌 8골로 우리가 다들 알고 있듯이 현재 득점 순위 6위에 위치한 전남의 주포 하남 선수가 주의해야 되는 선수 명단에 이제 가장 먼저 등록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남 선수가 박스 안과 밖에서 적극적으로 슈팅을 노리는 전형적인 9번 공격수인데요. 폼이 좋을 때는 박스 밖에서도 굉장히 정확한 슈팅으로 득점을 기록을 하더라고요. 이 원래 팀의 주포였던 김정민 선수 부상 이후 꾸준히 선발 출전하면서 계속 폼이 올라오고 있고 팀 플레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찬스를 결정짓는 선수라기보다는 이 좋은 터치를 이용해서 개인 능력으로 슛을 가져가고 그 슛이 정확해서 득점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남 선수에 대한 마킹, 맨마킹이나 혹은 하남에게 가는 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염두에 두고 전술을 좀 구성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 한호광 선수가 이런 차단을 좀 보여주면 좋겠죠. 또 다른 선수는 왼쪽 풀백으로 출전하고 있는 김예성 선수입니다. 왼쪽 측면 높은 위치까지 공격 가담을 하면서 상대를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고 특히 오른발잡이 왼쪽 풀백이라 왼쪽에서 한번 접은 다음에 오른발로 올리는 크로스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이영표 선수의 현역대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다수의 미드필더가 정방에 가담하면서 왼쪽 측면에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김예성 선수가 파고드는 패턴이 종종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우측면인 이시영 선수 방향에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안양전처럼 이시영 선수가 안으로 쪼여도 우측 윙어인 김지호 선수가 상대 풀백을 마킹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풀백에 대한 마킹도 놓치지 말아야겠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남 선수, 김예성 선수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고요. 커너스님은 어떤 선수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당연히 발디비아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전남 공격에 거의 7할을 담당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명을 더 꼽자면 저는 임찬울 선수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측면에서 크로스가 날카롭고 또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드리블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선수가 되게 많은 거 보니까 왜 이 팀이 2위를 왜 상위권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안양보다도 더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선수가 많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진짜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광양 원정에서 매우 우리가 힘든 경기를 했잖아요. 그때도 전남전 앞서서 우리가 경기 대승해놓고 성남전이었죠. 대승해놓고 이어서 펼쳐진 전남전에 귀신같이 졸전을 펼쳤습니다. 그때 전남한테 거의 경기력으로 두들겨 맞다 싶어서 그 트라우마가 저는 아직 남아있거든요. 이번에는 그때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 뭐 저희가 선수 보강이 잘 됐기 때문에 그때랑은 선수 퀄리티가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전남의 최근 플레이를 보면 수비진의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그리고 또 맨마킹 실수가 종종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측면에서의 크로스나 아니면 과감한 중거리 슛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대체적으로 라인이 높은 팀이기 때문에 그 2대1로 수비 뒷공간을 허무는 공격이 굉장히 잘 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시도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강윤님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는지 이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너스님의 의견에 매우 공감을 하고요. 10라운드 전남 원정에서는 로테이션과 또 영입된 선수의 투입으로 인해서 빌드업이 원활치 않은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남의 적극적인 압박에 꽤나 공경을 겪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갑작스런 김현과 양형무의 부상 등으로 팀 분위기마저 어수선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우리의 수비 라인이 확실하게 잡혀 있고 또 다양한 방식의 빌드업 패턴을 우리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전남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전남에 대한 맞춤 전술을 우리가 따로 준비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방식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것만 잘해도 승산이 있다. 네. 네, 좋습니다. 변성환 감독님께서 전남을 연패에 몰아넣겠다고 인터뷰하셨습니다. 반면 우리는 연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 경기 수원이 기존 징크스대로 연승을 못하고 주저앉을지 아니면 기존의 연승 못한 징크스를 격파하고 깨버리고 연승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 경기 결과 각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는 지난 19라운드 원정보다는 6라운드 빅버드에 있었던 경기를 떠올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볼란치로 나오는 최원철 선수가 헌신적으로 뛰는 선수이긴 하지만 혼자서 수비 보호를 다 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호스님이 좀 더 지적해 주신 대로 상대 센터백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막기보다는 물러서서 자리를 지키는 수비를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스 안에서 억지로 뚫어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박스 밖 슈팅을 시도하고 또 전진하는 상대 풀백의 뒷공간을 가열차게 노리면 우리가 굉장히 쉽게 경기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기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경기도 선제골이 중요한데요. 선제 득점을 허용하면 더 적극적으로 공격이 나서는 게 전남이에요. 앞서 말한 대로 수비보다는 공격으로 성점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간격이 넓어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는데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변성환 감독이 그렇게나 원하는 연승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좀 대승을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건너스님은 경기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일단은 양 팀의 기세가 상반되기 때문에 수원이 좀 수월하게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안양과의 승점 차가 전남이 지금 4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긴다고 생각하고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렇죠. 나올 네.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전반에 골을 넣는다면 저는 3대0 혹은 3대1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전반전에 골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후반에 2골 넣고 한 2대0 정도 이렇게 이길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선제골의 중요성을 굉장히 언급을 하셨고 또 이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그 두 분이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분석해 주셨을 때 아마 세컨볼 싸움에 대한 그 기회가 많이 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컨볼 찬스를 김지호 선수랑 파울리뉴 선수가 잘 받아먹을 것이다. 이 두 선수 중에 골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럼 안 나오겠네요. 안 되더라고. 한 가지 더 긍정적인 점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난 전남 원정 때 홈 경기 치르고 전남으로 원정 가면서 컨디션 관리가 안 됐는데 이번에 전남이 천안 원정 치르고 광양 갔다가 또 미르러 오거든요. 더운 날 이동거리도 많아서 여기서도 컨디션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꼭 전남전 이기고 감독님 말씀처럼 전남을 연패로 몰아넣고 우리는 연승으로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양전 리뷰, 전남전 프리뷰까지 함께 해봤고요. 저희가 요즘 매주 K리그 이슈를 선정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몽규정,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이슈를 저희가 좀 다룰 건데 회장이라는 개인에 대한 지적으로 이야기가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협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과 운영을 좀 더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서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협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그 시스템의 자체,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정몽규 회장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 정몽규 회장이 이끄는 그 축구협회에 대한 시스템, 결국에는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정몽규 회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지 이 사람에 대해서 무지성 비판 뭐 이런 걸 하자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 점 먼저 저희가 밝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역대급 성과를 거뒀음에도 모든 이슈가 배드민턴 협회와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각 종목 협회 행정력 또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모든 종목을 양궁협회가 하면 안 되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양궁협회의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양궁이 전 종목 금메달이라는 엄청난 위협을 달성한 것을 떠나 이를 뒷받침하는 양궁협회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중심에는 바로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양궁협회 회장이 서 있는데요. 그 뒷받침하는 역량이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정식 일가, 같은 현대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 수장인 정몽규 회장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두 분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의선 회장이 누군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에 대한 간략한 소개 건어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의선 회장은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의 첫째 아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초대 회장의 외아들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정주영 회장의 이른바 밥상머리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인성과 경영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아자동차의 재직 중에 피터 슈라이어라는 디자이너를 데려오면서 디자인은 기아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냈고 현대차에 비해 그저 그런 기아차를 현대차와 동급으로 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실패한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자동차에서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PYL 라인업을 만들었었는데요. 벨로스터, i30, i40 등의 차량이 이런 차종이었는데요. 판매가 매우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PYL을 P, 팔리지 않는, Y, 양산차, L, 라인업이라는 비아냥을 사기도 했습니다. 잘 만들어 이런 거. 네. 현재는 현대자동차그룹 2대 회장이고 양궁협회장, 아시아 양궁협회 회장, 매북모터스의 구단주입니다. 마지막 기회에 싹 꽂히네요. 네. 네, 매북모터스의 구단주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해볼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도 강효님께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라고 준비해오긴 했는데 이게 간략한지 모르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네요. 기업 총수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대로 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가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동생 정세영 전 현대자동차 회장의 외아들로 태어납니다. 고려대를 졸업하고 고려대가 중요하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를 받은 후 바로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놀라운 승진의 행렬이 시작됩니다. 이 재벌 총수의 아들답게 일반 사원이 아닌 대리로 입사했는데 그것도 2년 뒤에 이사로 고속 승진하면서 임원이 됩니다. 야, 대리에서 이사로? 네. 근데 재벌 총수의 아들이면 원래 시작이 상무 아니에요? 대리면은 살짝 좀 낮게 준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게 실무 경험 띄고 올리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저 전에 있던 회사는 바로 그냥 상무부터 달고 시작하더라고요. 좋은 너무 회사네요. 양심 없는 거 아니야? 네,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되던데? 4년 만에? 야, 나는 언제 달아보나. 어쨌든. 네, 이어서 해주시죠. 네. 네, 이 건어스님이 이제 익숙한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데요. 이후 매년마다 상무 이사, 전무, 부사장으로 승격하면서 고속을 넘어서 초고속 승진 가도를 달립니다.
그리고 입사한 지 7년 만에 아버지로부터 현대자동차 회장 자리를 물려받으면서 초음속 승진을 달성하고 완성차 업계 전 세계에서 최연소 회장에 등극을 합니다. 뭐 이런 과정이 왜 언급하냐면 제가 느끼기엔 이런 과정을 겪었기에 정몽규 개인은 실무에 대해서 잘 안다는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경험은 해봤으니까요. 그게 진짜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후 정 회장의 은퇴와 함께 현대그룹 내에서 상속 정리를 통해서 정몽규 회장은 현대차 회장에서 물러나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에 취임합니다. 이게 이제 앞에 말한 정의선 회장과 다른 루트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뭐 세간에서는 이게 현대차에서는 신의 한 수였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오기 하고요. 문제는 이제 이 현대산업개발 지금의 HDC죠. HDC에 현재 회장에 취임하면서 축구와 연이 시작됩니다. 대우 로얄스를 소유하고 있던 대우그룹이 IMF 구제금융으로 인해서 재정난에 처하자 2000년 부산 대우 로얄스를 인수해서 부산 아이콘스로 변경합니다. 그렇죠. 부산 아이콘스였죠. 프로축구 초창기에 강호로 이름 날리던 로얄스의 비극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거액을 들여서 야심차게 인수했으나 정작 투자에는 인색했고 우승 도전을 하던 강호 로얄스는 중하하위권을 맴도는 하위팀 아이콘스가 돼버렸습니다. 이 구단 성적으로 인해서 구단주 정몽규 회장에게도 비난이 이어지자 명문구단은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부산에 스타 선수가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유명한 선수가 많아야 스타 구단인가?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이 스타 선수들이다. 라는 변명 등을 일삼으면서 비난의 수위를 스스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2011년 프로축구연맹 총재로 재임하다가 2013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중현 전 축협회장의 뒤를 이어서 축구협회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자, 둘 다 양궁 그리고 축구 각 종목의 협회장을 또 맡고 있는데 평가가 극과 극이에요. 양궁협회를 맡으면서 이 정의선 회장이 어떤 부분을 잘했기에 이런 성과와 대중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양궁협회가 잘하고 있는 점을 말하려면 밤을 새야 될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게 봤던 것은 모든 공을 선수들에게 돌린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인터뷰 때마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항상 나오면 우리 선수들을 잘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정의선 협회장이 양궁인들에게 한 멘트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무슨 출범식 이런 건 것 같아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했는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다. 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진정한 1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스포츠의 가치와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다. 멋있다. 아니, 물론 이 말을 존댓말로 했습니다. 제가 그냥 이제 빼오느라고 이제 반말로 했는데 존댓말로 한 거고요. 저는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어서 그 상태로 협회장이 됐기 때문에 좋은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느낌이 드네요. 네, 뭐 공정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이 얼마나 치열하고 공정한지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강한 또 양궁 국가대표팀을 만들었지 않았나 싶고요. 또 이어서 강효님께서도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KBS 스포츠에서 시작한 한국 여자 양궁 올림픽 단체전 10연속 금메달 도전기를 담은 대작전 X10이라는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그 영상에 협회의 노력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시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꽤 재밌어요. 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을 주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부분들인지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2004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앞두고 이 결승 경기장이 기존의 경기장과 다른 특이한 경기장이었대요. 터널을 통해서 입장을 하고 뭐랄까 U자 모양의 관중석을 가지고 있는 이런 특이한 경기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경기장 환경을 그대로 구현한 VR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게 진짜 20년 전에 20년 전이라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대단한데 이 VR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수들은 입장 상황과 경기장 상황에 대해서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었대요. 울렸기 때문에 발걸음을 걸을 때 또각또각 울리는 소리, 양궁 장비가 몸에 부딪혀서 딸랑딸랑 걸리는 소리, 들어가자마자 관중의 환호성 소리 이런 것까지 그대로 체험해 볼 수 있었고 이것을 경험해 보기 때문에 좋은 성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그 금메달리스트인 박성현 선수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는 이게 양궁협회를 또 유명하게 만든 것 중 하나인데 실제 경기장을 본뜬 무대를 만들어서 연습을 시작을 했고 이 무대 제작 기술이 점차 발전해서 2020 도쿄 올림픽 무대 세트는 인터넷에서 AI가 실제 도쿄 올림픽 경기장으로 오인하는 일이 벌어질 정도였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 정도. 네, 대단하네요. 네. 이
모든 환경을 미리 국내에서 경험해 본다는 전제로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면서는 무대는 똑같이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프랑스어 전공자들을 초청해서 장례 안내를 프랑스어로 진행했대요. 그러면서 현지 적응을 도왔다고 디테일하다. 합니다. 예, 예. 예.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리고 또 이제 협회 관계자가 말하기를 현지 정부를 열심히 수소문해서 그 파리 경기장과 똑같은 형태의 경기장을 구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리는 언어까지 익숙해지도록 불어로 장례 안내를 뭐 10점 쏘면 10점 이라는 걸 안내를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 놀라웠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계속 놀라움의 연속인데 양궁 선수들이 사용하는 화살이 다 수제 제작을 하는 화살이라고 해요. 근데 이 수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종종 불량 화살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이 불량 화살을 골라내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원에서 슈팅 머신을 개발해서 불량 화살 고르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개를 만들면 그 중에 몇 개는 항상 불량이 나왔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건 최대한 불량이 없는 걸로 지급을 했는데 또 놀라운 건 이 슈팅 머신이 점차 발전해서 선수와 대결할 정도의 기술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맞아, 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아마 이 기사로 접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이 슈팅 머신과 선수들이 대결해서 연습을 했다고 하고 슈팅 머신이 10점을 계속 쏘고 우리나라 선수가 10점, 10점, 9점을 써서 졌다고 하는 기사도 나왔죠. 그 장면이 이제 그 영상에도 나오는데 협회장이 선수가 지는 걸 보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위기가 또 어렵지도 않고 이런 걸 시도해 본다는 것에도 굉장히 서로 좋게 본다라는 게 영상에서도 드러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읊은 이유는 정의선 회장이 뭐 좋은 리더십을 갖추기도 하지만 이런 지원에 대해서 아낌없이 하는 정책을 본인이 이제 폈기 때문에 협회가 이렇게 열심히 지원을 했고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이런 기술적인 지원까지 아낌없이 하고 있는 게 현 양궁협회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나고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분명히 이 정의선 회장이 이런 아이디어를 다 내서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이런 의견을 스스럼 없이 내고 또 이게 컨펌을 받아서 오케이가 되니까 진행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실무진들이 일할 수 있게 또 이렇게 편하게 일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진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트를 만들어 본다 그러면 누가 그걸 하라고 하겠어요, 그죠?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소리를 하지. 솔직히 처음에 이게 지금이야 성과가 나니까 세트 만드는 게 훌륭한 일이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지만 그걸 시도했다는 것부터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반면에 지금 대한축구협회는 정계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신뢰를 잃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것도 얘기하면 아마 날밤을 새야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저는 가장 큰 신뢰를 어긴 것은 최근 2번의 감독 선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클린스만의 감독 선임, 그리고 경질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의 눈치를 살살 보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번 뭐 홍명보 감독 선임 때는 뭐 이거는 구멍가게보다도 못한 일 처리를 보여줬고 그 과정에서 임생희 형이 또 등장했는데 저는 거기에 또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 형은 또 왜 거기 가 있어? 라볼피아노를 네. 사용한 이임생 감독이 수원 감독이었을 때 되게 그 짠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 항상 나오면 막 주눅 들어있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이 능력이 어찌되었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그런 걸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참 그런 인간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도 좀 느꼈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특혜를 준 부분을 스스로 인정해놓고 반성하지 않고 또 인정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수원의 구 프런트가 오히려 선녀로 보일 정도로 그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라고? 그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 수원 9%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니죠. 도찐 개찐 아닌가. 네, 축구협회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인터넷에 대한축구협회 검색하면 나무위키가 뜨잖아요. 나무위키에서 대한축구협회 사건 사고 검색해보면 굉장히 긴 문서가 나옵니다. 목록만 대충 읽어봐도 탈세 논란, 비리 혐의자에게 위로금 지급 논란, 문체부 비리 혐의 감사, 국가대표 감독 선임 문제, 대한축구협회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 및 번복 사건, 뭐가 엄청 많아요. 예. 이런 문제들이 뭐 다 많기 때문에 건수님 말한 대로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밤을 새도 모자란데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현대가라고 하는 정시 일가에 의한 협회의 사유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장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시작한 건데요. 축구협회는 전체 예산의 약 50% 가까이를
그 47점 몇 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대충 50%니까 약 50% 가까이를 정부 보조금에 운영되고 있는 관변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예산을 받아서 공공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기도 해요. 일례로 최근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 선임, 즉 감독 선임에 대한 내용도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영향을 받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문체부에서 감사를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 운영 규정에 맞게 감독을 선임을 했는 것인가. 이런 공공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회장 개인이 사기업처럼 운영하려 들고 자신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서 사유화하려는 것부터가 아주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사유화를 시도하면서 축구 행정에 대해 전문 지식이 없고 프로축구 및 축구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들이 주요 보직에 선임되면서 행정에서도 각종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앞서 말한 제가 쭉 리스트를 읊었던 문제들이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공적 기관에 가까운 협회지만 회장이 뭐 사유화를 하더라도 협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서 산업 전반에 있는 이들에게 만족할 만한 운영을 보여주고 그게 뭐 국가대표팀과 이런 걸 성과로 나타낸다면 이 상황이 문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속적인 행정에서의 무능과 잘못된 결정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이 사유화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역시 그 스포츠를 담당하는 그 해당 프론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행정이 잘못되면 얼마나 망가지는지는 우리가 또 수원 축구를 보면서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현대 스포츠에서는 이런 행정적인 능력,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런 와중에 정몽규 회장의 자서전이 발간됐죠. 제목은 축구의 시대입니다. 축구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는데 이 반응이 어떠냐면 얼마 전에 피파 회장을 또 만났더라고요. 책 선물을 했습니다. 그때 여론을 보면 냄비 받침 아니냐 이런 비아냥을 들었는데 이 책의 몇몇 내용을 보면 아주 당당함이 보여요. 특히 회장 자리는 뭐 외로운 자리고 욕먹는 자리다. 언젠가는 뭐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 줄 거라는 식의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소리를 해댔거든요. 이 자서전을 보면서 느낀 거는 지금껏 많은 축구인들, 팬들, 언론이 하고 있는 불만과 개선의 소리를 전혀 안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책 내용 중에 정몽규 회장 본인을 스스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나쁘끄럽습니다. 누군가 내 임기 도중 이뤄냈던 업적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보라고 하면 10점 만점에 8점 정도는 된다고 대답하고 싶다. 나는 점수에 상당히 박한 편이라 내가 8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다. 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건 확실하네요. 10점 만점에 8점이면 보통은 어떤 시험이라도 합격점이에요. 그죠? 이런 합격점을 받을 정도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회장을 사람들이 퇴진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죠. 이렇게나 현실과의 괴리가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려고 서점에서 책을 사서 조금 읽었는데 몇 장 못 읽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덮고 말았어요. 이 자서전이라 함은 자신을 최대한 객관화해서 기술을 해도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인데 정몽규의 자서전은 팔이 안으로 굽다 못해서 돌돌돌돌 말려있는 상태로 작성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자화자찬 일색이었습니다. 이 정몽규 회장의 현실 인식과 객관적 사고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것을 여실히 드러나는, 아니 스스로 드러내는 책이었습니다. 네, 보통 자서전은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상당히 객관화해서 좀 나오는 편인데 굉장히 자화자찬으로 가득 찬 자서전이라는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이거 보시면서 건너스님은 좀 어떠셨어요? 자서전 내용들 또 요즘 많이 나왔는데. 예, 제가 그 책을 어떻게 읽어볼까 하다가 강윤님과 같은 반응이 나올까봐 책을 읽어보진 않았어요. 아주 잘 선택하셨습니다. 리뷰 같은 걸 좀 찾아봤는데 우리가 이제 고인물, 썩은 물 얘기를 하잖아요. 고이면 썩기 마련이죠. 심지어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도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하게 하질 않았어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정몽규 회장이 3선에 이제 4선을 도전할 것 같은데 이 대한민국 축구를 얼마나 망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역사가 나중에 재평가해 줄 것이다? 평가해 주겠죠. 역대 최악의 축협 회장으로요. 네, 앞서서 건너스님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은 4선입니다. 사실상 정몽규 회장이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거 선거에 또 나오는 게 맞습니까? 너무 고인물 아닌가요? 네, 저는 위 대답과 동일할 것 같은데요. 사실 나오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아마 나오면 당선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축협회장 선거는 축협의 일부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대리투표하는 방식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경쟁 상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미 축협의 그 규정을 손봐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단일 후보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뽑아줘야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뽑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화가 납니다. 이 건호스님 말씀에 말을 좀 보태면 회장에 나올 수 있는 나이 제한을 뒀어요. 근데 우리 지금 나올 수 있는 분으로 평가받는 원로분들이 70세를 넘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70세 이상은 나올 수 없다라는 항목을 신설을 하는 바람에 이제 나올 수 없게 됐고, 또 본인에 관해서는 사선 금지 조항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상태로 계속 유보하고 있어서 나오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와, 이거 본인 유리하게 해놨구나. 이게 그 나이 규정이 그거군요. 그래놓고 네. 인터뷰에서는 차기 뭐 자신이 더 오래 안 하게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인터뷰했거든요, 또. 전혀 아닙니다. 그 2선 더 하고 나면 이제 못해요. 정몽규 지금 나이에선. 네, 나올 수 있는 분으로는 차범근 우리 전 감독님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차범근 감독님이 올해로 71세세요. 내년은 72세. 그럼 못 나오시고. 아니, 저도 이제 요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면서 써놓은 걸 그대로 읽어볼게요. 지나가는 축구팬을 붙잡아놓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출마가 안 된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출마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건호스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찾아봤는데, 이 협회 정관에 따르면 현임 회장 임기 만료 40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협회는. 그리고 이 구성된 선관위는 실질적으로 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투표하러 가게 되면 선거인 명부에 우리가 투표한다고 서명을 하고 투표를 하잖아요. 그런 명부를 작성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 선관위를 구성함에 있어서나, 그러면 선관위가 구성돼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정회장이나 정회장 측근의 입김이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선거 개입이 되는 것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하는 뭐 감사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선거 전에 퇴진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원래 그 축구협회에 대한 그 정부단체 관여나 간섭은 피파에서 되게 엄격하게 보고 있고, 또 축구 팬들도 달갑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또 축구 팬들이 좀 강하게 해줬으면 바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믿고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 문체부인가요? 국회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예산 재료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냥. 굉장한 추태죠. 또 하필이면 자서전 출시 타이밍도 참 그래요. 이게 홍명보 감독 선임권이 지금 아직도 이 화난 여론이 아물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올림픽 축구까지 탈락해서 파리를 못 가봤는데, 이 타이밍에 하필이면 이 올림픽 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나왔단 말이에요. 아, 이거 보면서 이거 정도면 신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강윤님 아까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소위 말하는 정씨 가문에서 버려졌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그 정몽규의 아버지 정세현 회장인가요? 포니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포니 자동차를 만든 사람인데, 이제 그 재산 분할을 할 때 정주영 회장이 장자에게 물려주는데 뭐 잘못됐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현대차를 정몽구 회장한테 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초대 자기가 회장까지 올라갔다가 뺏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현대차를. 그러니까 가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감투에 좀 집착을 하는 게 아닌가. 나 니네 없어도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나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걸 좀 과시하고 싶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집착하는 것 같고, 본인이 축구를 너무 사랑해서 대한민국 축구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위험한 생각인데. 예. 근데 예전에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신병들 들어오면 항상 물어봐요. 너 축구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잘한다고 한 사람 중에 진짜 잘하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다 개발이야, 다 개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메타인지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현실 인식의 부재, 객관적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건데, 이 회장 소개에서 말했듯이 8년 만에 대리에서 회장으로 음속을 넘어서 초광속 승진을 한 사람입니다. 그게 또 전혀 문제라고 여기지도 않고요. 오히려 자기는 경험해봤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얘기 중에 하나가 본인을 정과장이라고 부른다, 별명이. 그게 이제 그만큼 실무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식으로 자기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무한도전을 많이 봤잖아요. 무한도전 무한상사에 보면 정 과장님이 나오십니다. 박 부장님과 그 유 본부장님이가 유 부장님한테 맨날 눈치 받고 혼나는 그 눈치 없는 정 과장님이 등장하는데, 아니, 사내에서 사원들이 정 과장으로 불렀다라는 게 자기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했냐고요. 근데 그런 것도 인식 안 되는 거 보면 그만큼 타인의 생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인지하는 대로만 받아들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정의선 회장과 비교를 했는데 보시면 정의선 회장도 K리그 전북의 구단주고 정몽규 회장도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부산 아이파크의 구단주입니다. 이 두 회장이 각 클럽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한번 비교 좀 해볼까요? 네, 앞서 정몽규 회장 속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대산업개발, 지금의 HDC는 2000년 부산대우 로얄스를 인수해서 부산 아이콘스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몽규 회장이 구단주가 되죠. 그리고 2년 뒤 지금의 이름이 부산 아이파크로 그 HDC의 아파트 메이커 모델명을 그대로 쓰는 조금 충격적인 이름인데 아이파크로 변경을 하는데요. 정몽규 회장은 아이콘스 인수 이후부터 대한축구협회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유명세만 놓고 감독을 선임하는 방식을 보여주기도 하고 투자는 없이 그냥 수수방관적인 태도를 일관합니다. 그 결과 이제 부산 아이파크는 2부로 강등돼서 우리와 함께 승격을 경쟁 중이죠. 반면 전북현대는 2000년 이전에 전북현대 다이노스에서 전북현대 모터스로 구단명을 변경하면서 자동차 그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2006년 전북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보면서 축구팀이 임팩트가 있구나,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느껴서 지원을 늘려가는데요. 특히 2009년 전북 현대모터스의 구단주로 취임한 정의선 회장이 우승한 이후 최강희 감독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게 물어보니까 클럽하우스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냥 지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클럽하우스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차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차용해서 이런 말 하기 좀 배가 아프지만 아시아 최고 수준의 클럽하우스를 건축을 합니다. 이 선수단뿐만 아니라 구단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비록 매수는 좀 했지만 2010년대 가장 강력한 팀으로 매북이 거듭나도록 일조를 합니다. 그거는 확실히 구단주 역할을 잘했다라고밖에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양궁협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끼지 않고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아마 리더가 만들어줬겠죠. 아니 근데 대한축구협회장이자 부산 아이파크의 구단주인데 정몽규 회장이 솔직히 자신의 구단에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보여주기식으로라도 팀에 대한 투자나 애정을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난 부산 아이파크의 감투 그 구단주라는 감투를 통해서 대한축구협회장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지금 뭐 피파 뭐더라 있잖아요. 투표를 하는 거. 그것도 계속 출마 떨어지긴 했지만 계속 도전하는 거 보면서 있어 감도 되게 좋아한다. 그리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본인이 일면에 등장해요. 근데 사태가 안 좋으면 숨어요. 예전에 수원과 부산이 붙었는데 그때 수원 삼성 자켓 입고 나가지고 부산 팬들이 굉장히 극동호했던 사건도 있었거든요. 이거 자기 구단을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 처럼 여기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에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구단주는 투자만 잘해주면 장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윤님이 그 정일선 회장에 대한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리더라는 게 밑에서 올라오는 오더만 결제를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이 다 알아야 되는구나. 그런 사람이 정의선 회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매북 같은 경우에는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투자 효과는 좀 별로 안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근데 부산도 2부에서 기업구단 중에서는 알아주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런데 2부에 내려온 지도 엄청 오래됐음에도 승격을 못한 건 그 투자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본인 구단도 제대로 못 챙기는데 한국 축구를 챙긴다?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짐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2년 리그 개막전에서 우리랑 붙었는데 우리 롱패딩을 입더라고요. 그 왜 입는 건데? 추워서 그랬나 싶기도 한데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일었어요. 그런데도 부산 경기를 직관하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다른 팀 머플러를 하고 그랬던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프로축구 연맹, 협회장, 이런 위치만 신경 쓰는 거지, 구단주로서의 위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보이고, 일각에서는 구단주나 회장이라는 자리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정도인데, 이 현대자동차나 지금의 HDC가 정 회장이 회장을 영입하는 내내 각종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HDC는 그 2020년에 광주에서 큰 문제도 일어나면서 계속 문제가 있죠. 그것을 협회나 구단에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이런 명예직보다는 현업이 좀 더 중요하니까 현생에 집중을 하셔서 회사가 정상화되고 고수익을 좀 내고 지금 건설협회 순위가 10인가로 평가받는다는데 현대건설이 그러면 돈이 좀 생기니까 투자도 더 할 수 있어질 테니까 구단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적을 내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좀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이제 명예직을 내려놓으시고 명예로 오셨으니까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네, 하여튼 너무 답답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조금 무관한 얘기지만 제가 정의선 회장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매북현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투자는 구단주가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이 했어요. 보니까 투자는 운영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역시나 그 구단의 프런트가 엉망이면은 지금 망한다라는 그 루트를 지금 가고 있거든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정의선 회장님 그 명예에 스크래치 하나 났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 강등은 매북현대가 다이렉트로 하나 꽂아서 약간 무관한 얘기인데 살짝 그런 기대감이 좀 들어요. 예, 좀 그런 들었고 아무튼 뭐 답답한 얘기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옆 나라 일본을 보면 얼마 전에 일본 그 국가대표 레전드 선수 출신인 미야모토가 47세에 일본 축구 협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본인이 탈권위를 위해서 회장이라는 직함 말고 미야모토 상으로 불러달라고 했다는데요. 이 미야모토 상이라 불러달라는 그냥 미야모토 씨, 뭐 미스터 미야모토 이렇게 불러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탈권위에 대한 그 의지가 분명하고 그 전 세계 축구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거기에 적응 못하면 금방 도태돼 버리는 결과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소중한 리그를 무시하고 한국 축구를 망치고 있는 주범을 계속해서 수장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참 괴로운 요즘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변화의 바람이 계속 불어주길 바라면서 정말 좀 변화가 꼭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분 좋게 승리한 안양전의 한 줄평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너무 다크한 얘기를 해가지고 좀 처지지 않나 싶은데 기분 좋게 이겼으니까 또 기분 좋은 한 줄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월 하위권 팀들에게 나눠준 승점을 8월 상위권 팀들의 승점을 빼앗으면서 되찾을 것이기 때문에 의적 수길동이 나타났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의적 수길동이 나타났다. 네, 좋습니다. 네, 이어서 건너스님도 한 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노래를 좀 응용해 봤는데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치토스의 손이 가요, 지호도. 밀리치도 자꾸만 손이 가. 언제든지 즐겨요. 안양 치토스. 허허. 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좀 불만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군어께서 손이가 하시죠? 아하. 아하. 소니가 아하, 이럴 수가. 슬픈데요. 건너스 성격을 제가 아는데 노래까지 준비하고 불렀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거죠. 정말 많이 준비한 거다. 예, 정말 진심으로 준비한 거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평까지 들어봤고요. 경기장에서 저희에게 인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 좀 너무 많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이 자리 빌어서 전해드리고요. 또 매번 후원해 주시는 서울역 8800님도 팟빵 통해서 저희 또 한 번 더 후원해 주셨는데 매번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입추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무덥고 힘든 날씨입니다. 얼른 선선한 바람이 경기장에 불어오길 바라면서 또 연승의 바람이 미르에 불어오길 바라면서 오늘 골다방 크루도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르와 함께 다이렉트 승격 가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르는 용잡이들의 천국입니다. 우리 용 잡아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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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에서 세민이 듣고 있을 텐데 얼른 돌아와. 끝. 나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